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연습 1 제 4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자는 투표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그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이번 3주간 다시 또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줌으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줌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지금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줌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학생들과 같이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방식이 좋은지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당분간은 지금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에는 물권법을 들어갑니다. 첫 수업 시간, 물권법 첫 번째 연습 시험에서는 주로 등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 쟁점 정리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쟁점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긴 있지만은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고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가 된다면은 물권법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프린트물, 2장짜리 프린트물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권법 일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건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수익 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해소 같은 경우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이 창설 가능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만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물권적,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그런 법률, 그것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인데요. 주물과 종물에 관한 것.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주물, 종물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 이론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관한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합물입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산에 관련된 설명이긴 하지만은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두 물건이 부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에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으로 공유한다. 이건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부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부합에는 강한 부합과 그 다음에 약한 부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됐을 때 강한 부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약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부속은 됐지만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약한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어떤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임차인한테는 권한이 있으니까 임차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합이 발생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물을 남게 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즉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어떤 X라는 물건을 부속을 시켰는데 그 X라는 물건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경우, 강한 부합의 경우이죠. 이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초해서 X라는 물건을 건물에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 X라는 물건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X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 부동산 소유자에게 비용원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독립성을 상실하고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은 유익비 상환청권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동산을 임차 목적물에 부속시켰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물건이 강한 부합이 된다면, 즉 물건의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그 경우에는 강한 부합이 인정이 되고요. 그때는 물건의 소유권은 당연히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면서 비용 상환청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부합이 강한 부합이 아니라 약한 부합인 경우, 즉 충분히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부속시켰지만은 강한 부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초해서 권한에 기초해서 목적물에 부속시킨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여전히 그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련돼서 214조, 213조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4조가 규정이 되어 있죠. 213조는 반환 청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와 그 다음에 방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규정들을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이 개별적인 물권 규정에서 준용이 되는데요. 자,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는 213조와 214조 두 개의 조문이 다 준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권과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214조, 그러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그 물건의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반환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유치권과 질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3조와 214조를 전혀 준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점유보호 청구권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질권자입니다. 질권자가 이제 X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질권자가 병한테 속아서 이제 병이 무슨 고쳐주겠다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병한테 잠깐 좀 감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병한테 속아서 X라는 물건을 병한테
인도했습니다. 자, X라는 물건을 병한테 인도한 경우에, 즉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점유 침탈이라고 한다면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병한테 넘어갔을 때 그걸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을이 속아서 병한테 넘겼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자발적인 어쨌든 의사에 반하지 않고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점유가 침탈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질권자가 일단 X라는 물건을 병한테 넘겼으면은 을은 병한테 이 X라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겠죠. 왜?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질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질권에는 보니까 물권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213조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권에 기초했을 때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없겠죠. 뭐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권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질권의 경우에도 물권청구권을 규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권과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점유에 기초 사실 이제 유치권과 질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면 더 이상 유치권과 질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초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권의 경우에도 물권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주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등기의 형식적인 유효 요건인데요. 자, 중복 등기의 경우입니다. 중복 등기의 경우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복 등기한 사람의 명의가 한 사람의 명의로 두 개의 중복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된 등기가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판례는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행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선행 등기와 후행 등기가 있을 때 선행 등기가 무효가 되면은 후행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행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행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중복 등기가 행해지겠죠. 그래서 후행 등기가 무효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요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 명의로 감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이제 갑과 을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보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 되겠지만은 첫 번째 이제 뭐 갑이 보존 등기를 했든 갑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전을 받았던 어쨌든 첫 번째 선행 등기가 있고 두 번째 보존 등기가 있는 거니까 후행 등기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보존 등기는 첫 번째 갑의 명의의 등기가 무효, 즉 첫 번째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갑 명의의 보존 등기 또는 갑 명의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갑 명의로 이루어진 그 등기의 보존 등기, 뭐 그게 갑이 보존 등기를 했든 아니면 그 전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했든 이 첫 번째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 후행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효가 되니까 을은 여전히 뭐가 돼요? 매수인이긴 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 명의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보존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제 후행 등기가 무효라면, 그러니까 선행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후행 등기가 무효라고 됐다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을은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 중복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에는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고 갑을 을병 사이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갑, 을, 병으로 X라는 부동산이 전전 양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직접 갑 명의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다면은 그러면 갑 명의에서 병 명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잠깐.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과 병이 갑에게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자,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은 이 중간생략 등기 그리고 이제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 을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은 갑 명의에서 병 명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그런데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소송상 청구한다든지 뭐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은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지만 유효한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갑에서 병의 명의로 적법한 등기로서 원인이 존재한다면 즉 갑에서 병의 명의로 첫 번째 갑에서 병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요. 두 번째 갑, 을 사이에 또는 을병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비록 갑을 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갑에서 병 명의로 된 중간생략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효인 등기라고 하지만은 그 무효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잘못 돌아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올바로 공시가 되고 있다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은 그 등기를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데 중간생략 등기가 없었지만은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적법한 원인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가야 될 사람한테 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설명을 잠깐 빼놓고 있는데요. 갑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인적 성격이 강한 즉 갑과 을 사이의 신뢰관계에 바탕으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여기 집어넣냐면은 병이 을한테 중간생략 갑을 을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병이 갑한테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동의가 없으면은 중간생략 등기가 됐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가 됐든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같이 좀 집어넣은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채권 양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는 구역 내에 있는 그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놓이게 되죠. 자, 이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최초 매도인과 최후 매수인 사이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기존의 매매 계약상의 법률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병 사이에 갑을 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을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매매 계약상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갑을 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고 뭐 심지어는 갑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또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에 대한 항변 사유를 그대로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갑, 을,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매매 목적물이 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다시 또 팔았어요.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뭐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되나요? 병은 취소된 매매계약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병은 당연히 제3자로서 보호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병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갑에서 직접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병은 제3자로서 취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든,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든, 선의의 제3자로서 선의라고 한다면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에 병은 제3자로서 선의의 제3자라고 선의라고 한다면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본질이 말소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말소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다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어요. 기판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보죠. 그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이 뭐겠어요? 요건 사실은 원고가 소유자이고요. 피고가 등기 명의인이고요. 그 다음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여야 됩니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적법성 추정을 받기 때문에,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요건과 그 권리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묻는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취득시효와 같이 결합되면은 상당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한번 보죠.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가 되겠죠. 점유자가 되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완성되었지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합니다. 요 X라는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갑이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병한테 처분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이때 병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X를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병은 악의인지 선의인지 묻지 않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병이 반사회 질서적인,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 즉 병이 갑의 취득시효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의 행위에 적조로 가담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즉 이중매매 법리와 똑같은 법리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럼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뭐 그 외에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뭐 무효 원인이 있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취득시효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병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병은 선의이든 악이든 뭐 소유권,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약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었든 다른 원인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가냐면은 문제가 을이 병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한 뭐 얘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엔 을이 점유자고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네. 그러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병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병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을이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을이 병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은 요건이 뭐죠? 말소 등기 청구권의 요건은 민법 214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을은 소유자여야 되죠. 두 번째로는 병명의 등기가 무효여야 되죠. 병이 명의자였고 병명의 등기가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했어요.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을은 모두 입증해야 돼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점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됩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을이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병 명의 등기는 무효라는 건 맞는데 을이 소유자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가 않아요. 이 요건 사실이 갖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고 갑은 소유자니까 병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을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뭐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쉬운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이 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거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경우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복 등기의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였지만 을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아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중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죠. 한번 좀 볼게요. 자, 갑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중복 등기가 된 거죠. 자, 이 경우에 갑 명의의 보존 등기 또는 뭐 갑 명의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후행 등기인 거죠. 을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병, 이제 병이죠. 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을 명의의 보존 등기도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선행 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후행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을 명의의 후행 등기가 무효니까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렇게 이제 을과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을 명의의 후행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갑한테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은 을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요. 그걸 이제 병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될까 안 될까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어떻게 돼요? 병이 소유자여야 되죠. 그 다음에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여야 되죠. 그래야지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씩 볼게요. 갑이 지금 소유자입니까? 갑은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은 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인의 지위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입니까? 자, 중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갑 명의의 보존 등기 또는 뭐 그 전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선행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을의 등기가 오히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경우에 병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 다음에 을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권리로 해서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또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도 역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중복 등기의 경우 약간 좀 사례를 바꿔봤는데요. 이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정이 X 부동산의 등기 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였기 때문에 정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병이 직접 정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즉 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요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병이 소유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거는 맞죠. 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정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은 소유자가 아닌 거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 정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겠죠. 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겠죠. 자, 갑은 소유자이니까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이니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병도 X 부동산의 매수인이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다시 또 갑을 대위해서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을을 대위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면 됩니다. 즉 병은 을과 갑을 대위해서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을을 대위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마치면 이제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거는 이제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좀 지우고요. 그 명의신탁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은 갑은 명의신탁자입니다.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입니다. 자, 갑은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인 을은 명의수탁자인데요. 을이 X 부동산 신탁 재산을 병한테 처분하게 됩니다. 자, 병한테 처분하게 되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병은 선의인지 악의인지 묻지 않고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취득시효랑 거의 비슷하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에 그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을이 수탁자로서 목적물을 갑을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그런 을이 X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을이 배임행위를 하는 거죠. 거기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갑은 병에게,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갑이 병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돼요. 갑이 신탁자이니까 신탁자가 병에게 병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요건은 갑이 소유자여야 되죠. 두 번째 요건은 병명의 등기가 무효이어야 되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병명의 등기는 무효입니까? 지금 갑과 의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다른 원인으로 무효가 돼도 상관없어요.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병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충족을 시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 갑이 소유자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때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요. 즉 대외적으로는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명의신탁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기초에서 또는 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뭐 돌려달라라고 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을은 대외적인 소유자니까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이제 명의신탁의 경우와 그 다음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내용은 무효등기 유용의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등기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무효등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겠죠. 을이 저당권자가 됐는데, 근데 채무를 변제한 후에 이제 갑이 을한테 저당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겠죠. 이렇게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말소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다시 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을 명의의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저당권을 말소하고 병 명의의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대신에 갑을 병 사이에 이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하기로 하는 이제 저당권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을이 갖고 있던 저당권, 이미 무효인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당권, 무효인 저당권에 유용한다, 무효인 저당권을 유용하는 합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든지 또는 해제가 됐든지 취소가 돼가지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을 명의의 가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다음에 갑이 다시 또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을 명의의 가등기 말소한 다음에 병 명의의 가등기를 다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제 갑이 을이 병에게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병한테 이전해주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 새로운 가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등기를 무효인 가등기지만은 그 명의를 병한테 넘겨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병의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으면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효였지만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인데요. 자, 근데 무효등기 유용에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와요.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 효력과 말소 청구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갑과 을 또는 병 사이에 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서 병 명의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진 경우, 맞춰진 경우에
만약에 갑이 병에게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를 갑이 병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갑이 병에게 이제 병의 이름으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졌다면은 갑은 병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말소등기 청구. 갑은 왜 말소등기를 청구할까요? 야, 이 가등기 무효니까 이 저당권이 무효니까 네가 아무리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더라 할지라도 네 명의 등기는 무효다라고 갑이 병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은 뭘 주장할 수 있냐면은 야,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나와 합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던 거니까 비록 그 전에 가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나는 적법하게 가등기 명의를 취득한다. 또는 저당권 명의를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경우,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까요? 이제 뭐 병은 아직 명의인이 아니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을은 뭘 주장할 수 있겠냐? 야, 그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을은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에 근거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즉 병의 명의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가등기나 저당권이 무효인 것을 이유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은 역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을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은 무효등기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아까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거. 지금은 이제 뭘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에 관련돼서 중복등기라고 하는 형식적 유효 요건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들을 살펴본 거죠.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들은 당연히 등기와 등기 원인 같은 것이 실질 관계가 일치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유효인 경우들이 있는 거였죠. 앞에서 봤지만은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도 실제 관계에 부합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실제 관계에 그러니까 마지막 가야 될 사람한테 간 거니까 유효하게 된다든지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도 인정된다든지 또는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본 건데 이제 여기까지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이제 등기의 종류입니다. 등기의 종류 중에서 이제 가등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등기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들 물권법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죠.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은 등기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부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갑의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가등기가 이렇게 맞춰졌다고 한다면 밑에 본등기 칸을 남겨둡니다. 본등기 칸을 남겨둬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본등기 칸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본등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행위, 뭐 예를 들면은 뭐 을로부터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둔 경우에, 근데 이제 가등기만 해둔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본등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 병명의 등기는 가등기에 반하는, 본등기에 반하는 그런 처분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병명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물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가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순위만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나중에 본등기가 이제 4번 등기 다음에 본등기가 시기적으로 4번 등기 다음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게 4번 요 본등기가 4번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3번 등기로 취급되는 거니까 순위는 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등기 효력, 그러니까 본등기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즉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이제 갑이 소유자가 되고요. 을이 이제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점유자, 소유자. 나중에 취득시효 부분에서 공부하겠지만은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뉘죠.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전이라면은, 취득시효 완성 이전이라면은, 이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병이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취득시효 완성 이후라고 한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취득시효의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제3자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하는 건 또 요건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취득시효 완성인데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가등기가 돼 있고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돼요?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되긴 하지만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고 그 이후에 본등기가 돼 있다면은 그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에 관련 설명입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보면은, 자, 볼게요.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은 가등기를 해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갑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 자, 이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면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를 병한테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흔히 뭐라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가등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형식을 통해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갑이 을에게 X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병 명의로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을 명의에 처음에 등기돼 있던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겠죠.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이제 이미 병 명의로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게 됐어요. 이때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은 병을 상대로만 병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병을 상대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닙니다. 가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됩니다. 이 가등기는 누구의 명의겠어요? 당연히 을의 명의겠죠. 을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을도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병이 상대방이 되는 거고 그 병을 상대방으로 했을 때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그 가등기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전의 가등기권자는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을이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기등기도 말소등기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등기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 저당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등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당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당권을 병한테 넘길 때 뭘 하게 돼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병의 명의로 부기등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저당권이 만약에 무효였다라고 한다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병이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당권이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말소되면 당연히 직권으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가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와 저당권, 지금 우리가 가등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무효등기 유용할 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들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맞췄을 때 만약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 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이전에 부기등기를 받은 사람, 현재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한 사람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소등기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그 원래의 저당권 등기, 원래의 가등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본등기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이제 가등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그 갑이 다시 또 병한테 팔았어요. 그 병한테 팔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을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겠죠.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가등기의 처분 금지 효력에 반해서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직권으로 다 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가등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병명의의 등기는 원래는 지워지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등기와 본등기만 말소하면 되고요. 본등기에 의해서 말소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면서 본등기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가등기와 본등기만 말소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다시 또 소유권 이전의 등기,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법원이 당연히 회복 등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쭉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권자 명의로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처분했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명의로 가등기가 맞춰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 등기부를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등기부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갑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등기가 맞춰지게 됐어요. 1번, 2번.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항상 그 밑에 본등기할 수 있는 칸을 남겨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3번. 갑이 을한테 팔아놓고 다시 또 병한테 팔게 됩니다. 병한테 팔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만약에 3번이 없다면, 3번이 없이 그냥 을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을이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을이 소유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가등기권자 명의로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이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본등기 청구권, 이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버렸잖아요. 더 이상 본등기 청구권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등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하여서 소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등기 청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해서 소멸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적용되지 않느냐? 혼동의 법리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물권과 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거나, 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만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을이 갑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본등기가 아닌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과 소유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된다고 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과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남아있느냐, 살아있는 것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 채권은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이미 을이 소유자가 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본등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병한테 판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뭐 아니면은 이제 이 병이 같은 갑구란이 여기는 갑구란이 돼 있지만은 뭐 을구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을이 뭐 이제 요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좀 지워서 이걸 지우고 병이 이제 을구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순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니까 병명의는 말소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을은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본등기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효력에서 차이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권은 아직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등기 청구권을 했으면은 병명의 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이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혼동의 법리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은 가등기 이후에 처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즉 본등기를 했다면은 그 중간적인 처분행위들이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본등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지만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좀 힘들더라도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도 역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상에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요. 이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인도한 경우에 그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시켜진 경우에는 이건 권리 외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권. 자,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인데요.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갑이 저당권 설정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근데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를 했어요. 이제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제 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가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이 을에 대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을의 저당권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소유자인 병이 무효인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갑도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의 기초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의 근거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말소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겠죠. 이거는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적법 추정입니다. 이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등기의 적법, 등기는 이제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의 무효 원인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무권 대리행위를 이유로 해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전 소유자가 이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대리행위 설명하면서 한번 나왔던 얘기가 되겠죠. 등기의 적법성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적법성 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적법 추정이 미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과 을이 체결했는데 얘가 만약에 등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 소유자가 너는 내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점유라고 한다면은 즉 목적물이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X라는 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매 계약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매매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있었다면은 갑이 매매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을이 매매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 행위와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등기부와 다르게 좀 주장했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만 그렇지만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질 때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도 깨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서류가 위조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증여를 했는데 매매라고 기재됐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기재된 것만 가지고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자,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신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은 즉 그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이 자기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이 내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증여행위, 부모한테 뭐 증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등기가 적법하다라고 하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좀 고생들 많았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채권자가 채무자 을의 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을의 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제 X가 경매에 들어가니까 경매 절차에서 갑이 채권자도 이제 경락인이 될 수 있거든요. 채권자가 X를 경락받은 겁니다. X를 취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경락인으로서 X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이제 경락받았으니까 매각대금이 납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매각대금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채권자한테 매각대금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은 사실상 뭐 매각대금을 내고 X라는 물건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X라는 물건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가 돼요. 병의 소유가 됩니다. 병의 소유였어요. 자, 그러면은 병의 소유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은 선의의 취득자로서 갑은 X 동산을 선의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경매 절차의 효력 자체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병의 소유물을 가지고 누가 갑이라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자기가 매각대금을 내고 X를 취득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그 배당받은 매각대금을 병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갑은 나 이거 X 안 갚겠다. X 안 가질 테니까 네가 그냥 가져가라. 나 부당이득 반환하기 싫다. 이렇게 갑이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정한 소유자가 배당받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은 내가 취득시효 효과를 부정하겠다. 취득시효자가 취득시효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한테 인도를 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만 선의취득이 되고요. 점유 개정, 그러니까 목적물을 갖고 있으면서 의사표시에 가름해서 상대방한테 인도한다, 점유를 이전시켜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수업 내용이 많았고 동영상이 좀 길었죠. 근데 오늘 내용들은 뭐 어디 잘라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들어서라도 이 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물권법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물권법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조금 힘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주 수업 쟁점 설명 이제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